이미 언급했듯이 그로모프의 왼편에는 유대인 모이세이카가 있고 오른편에는 살이 쪄서 몸집이 거의 둥그런 농부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농부는 우둔하게 생긴 데다 표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멍청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생각하거나 느끼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먹어대기만 하는 지저분한 동물과 다름없다. 그에게서는 질식할 것만 같은 코를 찌르는 악취가 끊임없이 풍겨온다. 그를 시중들 때면 니키타는 자기 주먹을 가차없이 휘두르며 맹렬한 기세로 무섭게 구타했다. 그런데 끔찍한 것은 그가 구타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런 일에 익숙해져 그가 길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멍청해져 버린 동물은 구타를 당해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고 꼼짝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눈빛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묵직한 나무통처럼 겨우 미세하게 흔들릴 뿐이다. 유코실의 5번째이자 마지막 환자는 예전에 우체국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평민으로 선량한 듯 하면서도 약간 교활한 얼굴을 한 몸집이 작고 여윈 금발의 사내이다.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영리하고 침착한 눈을 보며 판단하건대 그는 마음속에 매우 중요하고 즐거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베개 밑과 매트리스 아래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하지만 그건 남들이 빼앗거나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감춘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다. 때때로 그는 창가로 다가가서 동료들 쪽으로 등을 돌린 채 무엇인가를 가슴에 달고서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고 있다. 만약 이때 그에게 다가가면 그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고는 가슴에서 뭔가를 떼어낸다. 하지만 그의 비밀을 짐작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나를 축하해 주세요. 라고 그는 자주 그로모프에게 말한다. 나는 스타니슬라프 2급 성훈장에 추서되어 있답니다. 외국인들에게만 2급 성장을 수여해야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나를 위해 예외를 두었다고 해요. 그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움츠리면서 미소를 짓는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난 기다리고 있진 않아요. 난 그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소. 그로모프는 언짢게 대꾸한다. 하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조만간에 무엇인가를 받을 거라는 걸. 전직 우편물 분류자는 교활하게 실눈을 뜬 채 말을 계속한다. 난 틀림없이 스웨덴의 북극성 훈장을 받을 겁니다. 바쁘게 뛰어다닐 만한 가치를 지닌 훈장이죠. 흰 십자가에 검은색 리본은 정말 아름다워요. 아마 세상 어디에도 이 별관 건물에서처럼 그렇게 단조로운 곳은 없을 것이다. 아침에 환자들은 중풍 환자와 뚱뚱보 농부를 제외하고는 대형 욕조의 입구에서 몸을 씻고는 헐겁고 기다란 환자복의 옷자락으로 닦는다. 그런 다음에는 니키타가 본관에서 가져온 차를 주석제 컵으로 마신다. 당연히 한 사람에게 한 컵씩만 주어진다. 정오에는 소금에 절인 양배추국과 죽을 먹고 저녁에는 점심때 먹고 남은 죽으로 식사를 한다. 환자들은 매번 식사가 나오기 전에 시간에는 누워있거나 잠을 자거나 창밖을 내다보거나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걷거나 한다.
이렇게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전직 우편물 분류자였던 환자는 항상 같은 훈장에 대한 이야기만을 되풀이한다. 6호실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의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정신병 환자들을 새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세상에는 정신병원을 방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2달에 한 번씩 이발사 세면 라자리치가 찾아온다. 그가 어떻게 정신병자들의 머리를 깎는지, 어떻게 니키타가 그 일을 도와주는지, 이발사가 술에 취한 채 미소 지으며 나타낼 때마다 환자들이 어떤 소동을 일으키는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이발사 말고는 아무도 별관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환자들은 매일매일 오직 니키타 한 사람만을 바라보아야 할 운명이다. 그러나 최근 병원 본관에서는 아주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의사가 6호실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던 것이다. 5. 이상한 소문이로군. 의사 안드레 라기는 각자 자신들의 본업에서 평가하자면 눈길을 끌만한 사람이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는 어린 시절에 매우 믿음이 깊었으며 종교계에서 종사하려고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1863년에 김야지아를 졸업하자 신학대학에 진학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학 박사이자 외과 의사인 부친이 그를 신랄하게 조롱하면서 만일 낙인이 사지의 길을 걷는다면 자기 아들로 대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버렸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락인은 의학이나 일반적으로 전문과학적으로는 자신이 결코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고백한 바 있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의예과를 졸업한 뒤에 사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신앙심을 눈에 띄게 드러내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의사로서 경력을 쌓던 초창기에만 지금처럼 정신적인 인물과 약간 닮은 듯한 행세를 하기는 했다. 그의 외모는 듬직하지만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워서 농부처럼 보인다. 그의 얼굴에는 턱수염과 납작한 머리가 보이고 단단하고 동작이 굼뜬 체격은 큰 길가에 자리 잡고 있는 선술집의 주인을 연상시킨다. 주정뱅이며 자제력을 잃어버린 그 완고한 선술집 주인 말이다. 파란 힘줄로 뒤덮여 있는 엄숙한 얼굴에 눈은 작고 코는 빨갛다. 그는 큰 키에 벌어진 넓은 어깨에다 팔과 다리는 우람하다. 그가 주먹을 휘두르면 상대방을 정신 나가게 하기엔 충분할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걸어다니며 걸음걸이는 사뿐사뿐 조심스럽게 걷는다. 좁은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면 그는 길을 양보하려고 항상 먼저 발걸음을 멈추곤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낮은 저음의 베이스 음이 아니라 가늘고 부드러운 테너 음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실례를 용서하세요. 그의 목에는 그리 크지 않은 종기가 나 있어서 빳빳하게 풀 먹인 목 칼날을 달 수 없으므로 늘 부드러운 아마포나 사라사 천으로 만든 셔츠를 입고 다닌다. 평소에 그는 의사들이 입는 복장을 하고 다니지 않는다. 그는 양복 한두 벌로 10여 년 동안을 입고 지낸다. 그가 보통 유대인 상점에서 구입하는 새 옷도 그가 입으면 영락없이 허름하고 구겨진 헌옷처럼 보인다. 항상 같은 프로코트를 입고
그는 환자를 진료하며 식사도 하고 가정을 방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외모에 완전히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락인이 근무처에 부임하기 위해 처음 이 소도시에 왔을 때 자선병원의 상황은 끔찍한 상태에 있었다. 병실과 복도 그리고 병원의 마당에서는 악취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벽부들과 간호사들, 그 아이들까지 환자들과 함께 병실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퀴벌레와 빈대 그리고 쥐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불평을 해댔다. 외과실에서는 단독이 끊이지 않았다. 병원 전체를 통틀어 있는 것이라고는 외과용 메스가 달랑 2개 있었을 뿐 채운 게 하나 없었고 샤워실은 감자를 채워놓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무장과 환자복이나 시체 세탁을 담당하는 여자와 조수는 환자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락인의 전임자였던 늙은 의사에 관한 평판도 무성했다. 그는 병원의 알코올을 남몰래 빼내어 내다 팔았고 간호사와 부인병 환자들은 병원을 전반적인 할렘 상태로 전락시켜 놓았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소도시 사람들은 이런 소동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을 과장해서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소동들은 조용히 처리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환자들이 장사꾼이나 농부들 뿐이고 그들의 생활은 병원보다는 집에서 훨씬 더 열악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불만 없이 병원에 다녔을 거라고 하면서 그런 소동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변명처럼 지방자치의회의 지원이 없다면 어느 도시에서도 훌륭한 병원을 유지하기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비록 시설이 열악한 병원이라고 해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의회는 소도시 안에 공공병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핑계 삼아 시내에도 근교에도 진료소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주지 않았다. 의사 락인은 병원을 둘러보고 난 후에 이 의료시설이 비윤리적이며 주민들의 건강에도 매우 해롭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실행 가능한 가장 현명한 조치는 환자들을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내보내고 병원의 문을 닫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단지 의욕만 가지고선 충분치 않으려니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 만일 육체적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을 어떤 장소에서 내쫓아버린다면 그것은 다른 장소로 옮겨갈 뿐이다. 그러므로 그 불결한 것이 스스로 사라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만일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병원 문을 열고 이용해 가면서 견뎌낸다면 결국은 그들에게 병원은 필요한 것이다. 이 세상의 편견들과 모든 추악하고 혐오감을 주는 행위들도 필요하긴 하다. 왜냐하면 분뇨가 거름으로 변하듯이 그것들이 언젠가는 흑토지대의 비옥한 거름처럼 무언가 쓸모있는 물질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그 본질에 있어서 추악하지 않았던 훌륭한 것은 하나도 없다. 락인은 부임한 후 그런 무질서들에 대해 겉으로는 꽤 무관심한 척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병원의 자벽부들과 간호사들에게 병실에서는 잠을 자지 말라고 부탁했었고
의료기구들을 넣어두는 2개의 정리장을 갖다 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사무장과 세탁물 관리 여자, 조수와 외과실의 단독은 그대로 놔두도록 했다. 라기는 지성과 성실성을 유독 사랑하지만 자기 주변에서 지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는 강직성과 자기 권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그는 단호하게 명령하거나 금지하고 주장하는 일에는 서툴렀다. 그것은 마치 그가 결코 고함을 지르거나 명령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라도 한 것 같았다. 그는 주시오 또는 가져와 라고 말하는 게 힘들다. 그는 배가 고플 때면 주저하듯이 헛기침 소리를 내고는 하녀에게 차를 좀 마시고 싶은데 라고 하거나 배가 좀 고픈데 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무장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든가 아니면 그를 내쫓아버리고서 그 기생충 같은 불필요한 직무를 폐지시킨다든가 하는 조치는 그의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일이다. 사람들이 락인을 속이려 들거나 그에게 아첨하거나 아니면 비열한 엉터리 계산서를 들고 결제를 받으러 올 때면 그는 마치 자신에게 죄가 있는 듯이 얼굴이 삶은 새우처럼 새빨개져서 계산서에 서명을 해줬다. 환자들이 그에게 배고픔을 호소하거나 난폭한 간호사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불평할 때면 그는 죄라도 지은 듯이 당황하며 이렇게 중얼거린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오해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라기는 매우 열심히 일했다. 그는 매일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근무하며 수술을 하고 심지어 산부인과 업무까지도 맡았다. 부인네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는 신중하고 세심해서 질병을 정확하게 알아맞추며 특히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진료를 잘한다는 평판이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단조롭게 여겨진 데다 도움도 크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그를 진절머리 나게 했다. 오늘 3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 내일은 35명이 찾아오겠지. 모레는 40명으로 늘고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시기였다. 그런데도 소도시의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환자들은 멈추지 않고 병원을 돌아다닌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외래 환자 40명을 성실껏 치료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득이 속임수를 쓰게 된다. 한 해 회계 연도에 12,000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했다고 보고해서 그것을 인정받았다면 솔직히 따져서 12,000명을 속인 것이다. 병실에 있는 중환자들을 입원시켜서 과학적인 법칙에 따라 그들을 치료할 수도 없었다. 법칙은 있지만 과학은 없기 때문이었다. 만일 철학을 내팽개치고 다른 의사들처럼 학자인 채 하며 법칙을 따른다 해도 무엇보다 먼저 청결과 환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악취가 나는 썩은 양배추국이 아니라 깨끗한 건강식이 필요하며 도둑놈이 아닌 훌륭한 조수가 필요한 것이다. 만일 죽음이 모두에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최후의 종말이라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을 막으려고 하는가? 만일 어떤 상인이나 관리가 5년이나 10년을 더 산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다는 말인가? 의학의 목적이 의학으로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자연스럽게 완화시키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첫째, 사람들 얘기로는 고통은 인간을 완성으로 이끈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둘째, 만약 인류가 실제로 환약과 물약의 제조법을 배워서 자신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행복까지도 알려준 종교와 철학을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고 말 것이다. 푸시킨은 죽기 직전에 지독한 고통을 겪었고 불행한 시인 하이네는 중풍으로 수년 동안을 누워 지냈다. 왜 락인이나 마트료나 사비시나 따이가 아파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그들의 삶은 보잘것이 없어서 만약 고통이 없었다면 완전히 공허한 것이 되어 아메바의 일생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논리에 압도당한 락인은 낙심한 나머지 병원에서 매일 근무하는 일을 그만두고 말았다. 6. 그는 일과를 이렇게 보낸다. 보통 그는 아침 8시쯤 일어나서 옷을 입고 차를 마신다. 그런 다음 자기 서재에 앉아 독서를 하거나 병원에 출근한다. 이곳 병원 내의 좁고 어두운 복도에는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외래 환자들이 앉아있다. 이 환자들 옆을 자벽부와 간호사들이 지나치며 벽돌을 깔아놓은 마룻바닥에 장화소리를 내면서 뛰어가기도 하고 환자복을 걸친 야윈 환자들이 지나다니기도 한다. 락인은 이런 환경이 평소에 추위를 느끼는 환자들, 결핵 환자들과 신경과민 환자들을 대부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환자 대기실에서 그의 조수인 세르게이 세르게이치를 만난다. 그는 면도하고 깨끗하게 세수한 포동포동한 얼굴에 작은 키에 뚱뚱한 사내이다. 부드럽고 경쾌한 몸놀림에 흰 넥타이를 메고 새로 맞춘 정장을 헐겁게 일고 있는 그의 모습은 조스라기보다는 원로원 의원을 더 많이 닮아 있다. 그는 시내에서 크게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의 표식인 흰 넥타이를 메고 다니며 거의 왕진을 다녀본 적이 없는 락인보다는 자신의 의술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환자 대기실 구석에는 큰 상자 안에 들어있는 커다란 성상이 육중한 촛대와 함께 서 있다. 가까이에 하얀 덮개를 씌운 제대가 있으며 벽에는 주교들의 초상화나 스베아노고르스키 수도원의 풍경과 수레국화를 말려서 만든 화환들이 걸려 있다. 세르게 세르게이치는 종교적인 사람이며 장엄한 것을 좋아한다. 성상은 그의 개인 비용으로 세워진 것이다. 일요일마다 환자 대기실에서는 환자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지시에 따라 찬송가를 소리내어 읽는다. 독서가 끝나면 세르게 세르게이치가 직접 향로를 들고 모든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에게 향을 피워준다. 환자는 많은데 시간은 없다. 그래서 진찰은 부득이하게 간단한 질문을 한두 마디만 물어보고는 휘발성 문고나 마주가리 기름 같은 그런 종류의 약을 처방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 락인은 앉아서 주먹으로 볼을 괜 채로 생각에 잠겨 무심코 질문을 한다. 세르게 세르게이치도 앉아서 두 손을 비비며 종종 참견한다. 우리가 병들고 가난으로 고통을 겪는 것은 하고 그는 말한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럼요.
치료할 때 라기는 결코 수술을 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술에 손을 대지 않았으므로 피를 보게 되면 어쩐지 기분이 불쾌해지고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그가 어린아이의 목을 들여다보려고 아이의 입을 벌려야만 할 때도 어린아이는 울부짖거나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내저으며 반항을 해댄다. 그러면 그의 양쪽 귀에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 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다. 그는 서둘러 처방전을 써주고는 빨리 아이를 데려가라고 아낙네에게 손짓을 한다. 진료 중에 느끼는 환자들의 소심함,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수려한 세르게이치가 옆에 있다는 심리적 부담, 벽에 걸린 초상화들과 자신이 벌써 20년 이상이나 날마다 변함없이 반복해서 묻는 질문 같은 것에 그는 곧 실증이 났다. 그래서 라기는 대여섯 명의 환자들을 진찰하고는 자리를 떠나버린다. 그가 떠나버리고 없으니 보조 의사인 조수가 남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다. 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행스럽게도 집으로 찾아가 환자를 치료하는 왕진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무도 자기를 방해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즐거운 상념에 젖어서 집에 돌아오면 곧 서재의 책상에 앉아 독서를 시작한다. 그는 무척 많은 책을 읽고 언제나 커다란 즐거움을 느낀다. 그는 봉급의 절반을 책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자기 아파트의 방 6개 중에서 3개의 방에는 책과 오래된 잡지로 가득 차 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그는 역사와 철학 서적을 가장 좋아한다. 의학 잡지로는 의사라는 잡지 한 종류만을 주문해서 보는데 언제나 맨 마지막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한다. 독서는 매번 몇 시간씩 쉬지 않고 계속되지만 그는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언젠가 그로모프가 독서할 때처럼 그렇게 빨리 성급하게 속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목이나 이해가 안 되는 곳에서는 가끔 쉬어가면서 천천히 정독을 한다. 책 가까이에는 항상 보드카 술이 든 목이 긴 유리병에 놓여 있고 절인 오이나 설탕에 절인 사과가 접시에 담기지 않고 나사천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매번 30분마다 그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보드카를 컵에 가득 따라 단숨에 마신 다음 보지도 않고 절인 오이를 손으로 더듬어 집어서 한 입 베어문다. 3시가 되면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문 쪽으로 다가가 헛기침을 하고는 이렇게 말한다. 다루시카, 점심을 좀 하고 싶은데. 부실하고 깔끔하지 못한 식사를 마치고 나면 라기는 팔짱을 끼고 이 방 저 방을 거닐면서 상념에 잠긴다. 4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고 다음에 5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나도 그는 계속 걸어다니며 상념에 빠져 있다. 가끔 부엌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다루시카의 졸리는 듯한 발그스레한 얼굴이 나타난다. 안드레이 라긴 씨, 맥주를 드실 때가 아닌가요? 하고 그녀는 염려되는 듯이 물어본다. 아니, 아직 시간이 안 되었는데. 그는 대답한다. 난 걷는 중이에요. 걷고 있어요. 저녁 무렵엔 보통 우체국장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찾아오는데
그는 이 소도시에서 유일하게 의사 락인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다. 미하일은 한때는 매우 부유한 지주로 기병대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으나 파산을 했고 궁핍한 생활 때문에 늦은 나이임에도 우체국에 취직했다. 그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에 흰 털이 섞인 멋진 볼수염과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며 우렁차고 유쾌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는 선량하고 감수성이 예민하지만 성격이 급한 편이다. 우체국을 방문한 어떤 손님이 항의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공연이 시비를 걸려고 할 때면 미하일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온몸을 떨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입 닥쳐 라고 고함을 지른다. 그래서 우체국은 방문하기가 무서운 관청이라는 평판이 오랫동안 나돌고 있었다. 미하일은 락인이 교양있고 고결한 영혼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좋아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인을 대하듯이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자, 나 왔네 하고 그는 락인의 방에 들어가면서 말한다. 안녕하신가 내 친구. 내가 벌써 자네를 귀찮게 한 것 같은데 그런가? 그 반대일세. 무척 반갑네. 락인은 그에게 대답한다. 난 언제나 자네가 반갑다네. 두 친구는 서재 소파에 앉아서 한동안 말없이 담배를 피운다. 다루시카, 우리에게 맥주 좀 갖다 주면 좋겠는데 라고 락인이 말한다. 처음 한 병을 두 친구는 말없이 마셔버린다. 의사는 상념에 빠져 있고 미하일은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생기 넘치는 쾌활한 모습이다. 대화는 언제나 의사가 먼저 시작한다. 정말 유감이야.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면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대단히 유감이야. 존경하는 미하일 아베라니치. 우리 소도시에는 지적이고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기 좋아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게 말일세.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이지. 인텔리겐차조차도 천박함에 있어선 뒤지지 않아요. 그 발전 수준은 내 자네에게 단언컨대 하층 계급보다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네. 전적으로 옳은 말일세. 동의하네. 자네도 아다시피 하고 의사는 조용하고 신중하게 띄엄띄엄 말을 계속한다. 이 세상에서 인간 지성의 가장 고상한 정신적인 구현을 제외한다면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흥미를 끌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네. 지성은 동물과 인간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을 긋고 인간의 신성을 암시해주며 어느 정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불멸을 대신해 주기도 한다네. 그러므로 지성은 인간을 쾌락에 이르도록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지성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볼 수도 없으니 말이야. 말하자면 우리는 쾌락을 빼앗기고 있는 셈인 거지. 사실 우리에게는 책이 있지만 책은 활발한 대화나 의견 교환과는 전혀 다르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자네가 양해해 준다면 책들은 악보이고 대화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지. 지당한 말씀이네. 침묵이 밀려온다. 부엌에서 다류시카가 나오더니 아무 말 없이 슬픈 표정을 짓고
주먹으로 턱을 괸 채 이야기를 엿들으려고 문 앞에 멈춰선다. 에휴 하고 미하일은 한숨을 내쉰다. 요즘 사람들에게서 지성을 찾기를 바란다는 건 좀. 그리고 그는 예전에는 얼마나 건전하고 유쾌했으며 재미있게 생활했던가를, 러시아에 얼마나 지적인 인텔리겐차들이 존재했었던가를, 그들은 명예와 우정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가를 이야기한다. 옛날에는 어음이 없이도 서로 돈을 빌려주었고 궁핍한 친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고 한다. 그리고 굉장했던 행군과 모험, 소규모의 전투들, 참으로 용감했던 전우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던가. 또 카프카즈는 얼마나 멋진 곳이었고, 매일 저녁마다 어느 대대장의 아내가 장교 복장을 하고 안내인도 없이 혼자서 산속을 헤매고 다녔다는 이상한 여인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지. 사람들의 말로는 그 여인은 산골 마을에서 어느 공작과 열애 중이었다고 해. 천상의 여왕이신 성모님이시여. 다루시카는 한숨을 내쉰다. 얼마나 배 터지게 먹고 마셔댔는지 참으로 분별 없는 짓을 했던 자유주의자들이었어. 라기는 귀를 열어놓고는 있었으나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맥주를 홀짝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꿈을 자주 꾼다네. 그는 미하일 아베라니치 말을 가로채면서 느닷없이 말한다. 부친은 내게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해주셨지만 1860년대 사상의 영향을 받아 나더러 의사가 될 것을 강요하셨다네. 내 생각에는 만일 내가 그때 부친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정신운동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어느 학과의 전임 교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 물론 지성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자네도 알겠지? 내가 왜 그것을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인생이란 저주받을 함정이라네. 사색을 하는 인간이라면 어른으로 성장해가며 성숙한 의식에 통달하게 될 무렵 그는 마치 탈출구가 없는 함정 속에 자신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네. 사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생긴 어떤 우연으로부터 기인하게 되지. 왜? 그는 자기 존재의 의미나 목적을 알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이야. 말하자면 그가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지. 그러다가 그를 향해 죽음이 역시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가오는데 여기 감옥에서 대체로 불행한 운명으로 맺어진 죄수들끼리 함께 모여 지내면 마음이 더 편하고 좋다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분석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당당하고 자유로운 사상을 교류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사람들은 인생의 함정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게 되는 거라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지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쾌락이야. 지당한 말씀이네. 라기는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지적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 관해 낮은 목소리로
띄엄띄엄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러면 미하일은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서 지당한 말씀이네 라고 맞장구를 친다. 그런데 자네는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는 건가? 하고 갑자기 우체국장이 물어본다. 믿지 않네. 존경하는 미하일 아베란이지. 난 믿지 않는다네. 믿어야 할 근거도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의심하고 있다네. 그렇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이봐 늙은이 하고 난 곧잘 생각하긴 해. 이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말일세.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떤 작은 음성이 들린다네. 믿지 마라. 죽지는 않을 테니까. 9시가 조금 지나면 미하일은 돌아간다. 현관에서 모피 외투를 입으면서 그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운명이 어느 쓸쓸한 벽지로 우리를 데려왔구려. 무엇보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곳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야.